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의선 책거리로 돌아온 예타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또 사회과학 책 한 권 갖고 왔어요. 짜잔! 지금은 없는 시민이라는 강남규 뭐라고 해야 되죠? 카라미스트 님이 쓰신 책인데요. 칼럼 모음집? 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이제 신간들이 어떤 새 책들이 나왔나 하면서 쭉 모니터를 하면서 이제 들여놓을 책들 이렇게 고르고 막 이러는데 처음에는 지금은 없는 시민이라는 이제 제목만 딱 봤을 때는 그냥 뭐 그치 뭐 그러면서 이제 쓱 넘겼던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SNS 중에서는 페이스북을 많이 쓰는데, 페이스북에서 이제 제가 또 사랑하는, 애정하는 정치학자, 최유정 선생님,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의 저자이면서 빼앗긴 자들을 위한 탈환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펴내신, 책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낮에는 농사 짓고 막 이렇게 하시느라고 몸도 좀 안 좋으시고 그래서 책을 많이 못 내셔서 좀 안타까우신데 아무튼 최 선생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이러저러한 약간 단상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적어서 올리시고 막 이러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많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가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간간히 이제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강남 교수님의 이 책이 잠깐 언급이 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봤더니 부제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들여놓고 마침내 읽었습니다. 부제가 이래요. 끝내 냉소하지 않고 마침내 변화를 만들 사람들에게. 이 부제가 제목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한 책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막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고 부조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쩔 수 없지 뭐 막 이런 다음 생에 태어나든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흔히 어떤 문제들을 사회 문제들을 접하게 될 때마다 자꾸 이제 냉소하고 막 이렇게 그거 누가 모르나 뭐 이런 느낌으로 어떤 태도들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은데 나만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뭐 이런 회의에 차기도 하고 냉소에 차기도 하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좀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약간 이 부제를 보면서 혹하게 만든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이었어요. 일단 지은이 먼저 볼까요? 강남규 시민의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는 평범한 시민. 독특하죠? 소개가. 지금은 비영리재단에서 일하며 문화사회연구소 인해창 기념사협회에 참여하고 있다. 1990년 생이래요.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랐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학과 강의보다는 대학 언론 활동과 사회운동에서 정치를 더 많이 배웠다. 미디어스와 경향신문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칼럼을 연재했다. 이 책은 연재했던 그 칼럼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칼럼집인 거죠.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야 시민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윤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구조가 바뀌어야 개인이 바뀐다는 명제와 개인이 바뀌어야 구조가 바뀐다는 명제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구조가 바뀌지 않아도 바뀔 수 있는 개인들이 바뀌어야 구조가 바뀐다고 복잡하게 대답하는 글을 주로 쓴다. 라고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셨고요. 뒷표지로 가보면 촛불이요. 촛불 막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일단 막 되게 진부한 느낌이잖아요. 다시 시민의 자리를 묻다. 되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래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 한 편 한 편의 칼럼들을 보면 다시 또 맞아 그래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글들이어서 또 좋았어요. 우리 시대 시민의 역할과 윤리에 대한 가장 신선한 통찰. 이런 걸 이제 인용을 따왔네요. 가진 자들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급의 입구를 좁히려 특혜와 편법을 동원하고 덜 가진 자들은 좁혀진 입구에 들어가기 위해 교육 신화와 부동산 신화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그보다도 덜 가진 자들은 이미 가진 것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여성과 비정규직과 장애인을 밀어낸다. 이런 인용들이 올라와 있고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이면서 작가. 이분이 이런 추천의 글을 주셨어요. 나는 한국 사회의 지옥도를 이보다 명쾌하게 그려낸 글을 본 적이 없다. 강남규의 칼럼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첨예한 문제들을 예리한 시각과 적확한 언어로 능숙하게 짚어낸다. 그는 한국 사회를 비판하고 고발하고 저격하지만 결코 한탄하고 냉소하고 절망하는 법이 없다. 나는 2030 세대에 속하는 저자가 보이는 통찰력 못지않게 그의 글에 배어있는 기품에 놀라곤 한다. 시대를 풍비하던 농객들이 품과 격을 잃어가는 어둠의 공론장에 샛별처럼 등장한 젊은 지식인의 단아하고 뜨거운 글에서 다시 희망을 읽는다. 라는 추천의 글을 주셨어요. 쭉 보다가 맨 처음 실린 칼럼에서 했어요. 다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글이 뭐냐면 지난 이제 그 서울하고 부산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시장들. 이제 저는 이제 되게 눈에 들어왔던 게 허경영 후보였어요. 약간 이제 4차원 막 이렇게 우주로 날아갈 것 같은 내 눈을 바라봐 이래서 왜 이 사람이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눈에 띄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게 뭐였을까 그랬는데 이 칼럼에서 너무 잘 짚어줘서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허경영과 1000명의 출마자가 던지는 질문이라는 칼럼인데요. 이 글은 한 2장밖에 안 되니까 이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온갖 기행으로 유명한 허경영 씨는 매주 토요일 대중 강연을 연다. 위치는 서울 종로 3가, 서울 지하철 135호선이 교체하는 주요 환승역이자 노인들의 모임터로 알려진 탑골공원이 있는 곳이다. 허 씨는 2009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줄곧 이 강연회를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그가 이번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을 하나 만들었다. 이름은 국가혁명배당금당, 현 국가혁명당. 그가 만든 당답게 주요 공약들이 허무맹랑하다. 온갖 명목의 현금 지급 공약과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자는 공약, 내수경제를 위축시키는 일명 김영란법을 폐지하자는 공약 등이 있다.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시장경제라는 원칙과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지향이 정교하지 않게 섞여 주장된다. 그럼에도 다수의 공약들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분류된 수혜 대상과 수혜 조건을 강조하고 있어 현역되기 쉽다는 점은 언급해둘만 하다. 이 당은 제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기간 동안 제법 화제가 됐다. 우선 출마자 수를 보자.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무려 977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이 글은 그러니까 선거 전이도 3월 2일에 실린 칼럼이에요. 전체 출마자의 약 40%다. 전과 전력도 심상치 않다. 출마자의 30% 이상이 전과가 있다. 음주운전과 성범죄, 심지어는 살인 전과자까지 있을 정도다. 그런데 찬찬히 뜯어보면 나이, 학력, 직업, 성비도 보인다. 그들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중장년이며 더러 80대 출마자도 있다. 언론 취재에 따르면 출마자 중 절반이 학력난을 비워뒀거나 중졸 이하라고 한다. 이들의 직업은 정말로 현실적이다. 요양보호사, 용달 화물운전사, 미화원, 건설노무사, 마트 캐셔, 백화점 아르바이트, 기계청소부, 택배기사, 페인트공이 대거 예비후보자로 나섰다. 성비는 어떨까? 믿기 어렵겠지만 출마자들의 성비는 1대1에 가깝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종특별시 선거구를 예로 들어보자. 이 선거구에서는 3월 1일 기준으로 총 3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그중 24명이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당, 민생당, 정의당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15명의 예비후보들은 예상 가능하다. 여성은 단 1명. 전원이 4년제 대학 이상을 나왔으며 현직 의원, 대학 교수, 기업가, 변호사, 연구원장, 보육시설 대표자 등 알만한 직업을 가졌다. 나이는 40대부터 60대까지다. 그렇다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24명은 여성이 16명, 남성이 8명으로 여성이 2배나 많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후보가 10명,
나머지 14명은 초, 중, 고졸, 검정고시 등의 학력을 가졌다. 24명 중 13명이 60대 이상의 장년층이다. 1993년생 예비후보도 한 사람 있다. 직업도 다채롭다. 요양보호사, 용달화물 운전자가 있고 주부 또는 무직자도 다수다. 나이나 학력, 직업만으로 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다소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해보자. 허경영 씨의 강연이 열리는 장소와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선심성 공약들이 어필하는 사회적 계층, 예비 후보자들의 나이와 학력, 직업을 통틀어 보았을 때 이들이 사회적 지위가 부자와 빈자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은가? 청년 당사자 정치가 유효하다면 이들의 장년 당사자 정치도 유효할 것이며 노동자 당사자 정치가 유효하다면 이들이야말로 바로 그 노동자 당사자들이다. 이들의 출마는 간단히 농담거리로 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정상적인 정당이라기에 문제가 많은 사이비 정당이다.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을 찾기 어려우며 정치적 책임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1인의 사탕이라는 느낌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다. 당 로고부터가 허경영 씨를 형상화한 모양일 정도다. 한편으론 사이비 종교스러운 면모들도 보인다. 허경영 씨는 강연에서 스스로를 신인이라 칭하고 지지자들에게 선거에 출마하면 백궁이라는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독려하는 식이다. 그래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사자 1000명의 예비후보 출마라는 성과를 아프게 주목한다. 이 사이비 정당이 종로 3가에서 10년간 꾸준히 사람들을 모아오는 동안 진짜 정당들은 어디서 누구를 모아내고 있었던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이 사이비 정당이 요양보호사, 미화원, 백화점 아르바이트, 페인트공들과 만나길 주저하지 않는 동안 진짜 정당들은 어디서 누구와 만나고 있었던가? 이 사이비 정당이 비록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듣기에 구체적인 정책을 피부에 와닿게 제시하는 동안 진짜 정당들은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또 알리고 있었던가? 저도 깜짝 놀랐었던 것 같아요. 지난 선거에서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플래카드가 쫙 걸려 있는 걸 보고 누가 이런 소리를 하나 하면서 이렇게 눈여겨봤던 게 되게 놀랐었고, 저희 동네에는 웬만해서는 이제 양대 큰 거대 정당 이외에는 잘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데 지하철역에 한 이제 노인 여성 노인분이 자기 몸보다 큰 피켓을 가지고 1인 시위하는 모습으로 허경영을 지지한다는 그걸 계속 들고 서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뭘까? 뭐가 저렇게 만든 걸까? 막 되게 의아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인 것 같아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이니까 서울에서는 기호 1번 박영선입니다였나? 그게 플래카드에 쫙 나붙었는데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뭐? 뭐 이런 어쩌라는 거죠? 뭐 이런 느낌? 난데? 뭐 이런 느낌? 아무것도 지향점도 뭐 이런 것들도 표현하지 않은 그 표로 당선될 수 있다고 믿는 저 자신감은 뭘까?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했던 생각이 나요. 물론 이제 그거 위에는 무슨 뭐 자동차세 감면 뭐 이런 것들이 막 붙어 있어가지고 좀 더 쓰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네, 왜 진짜 정당이 있어야 할 곳에 사이비 정당만이 있었는가? 왜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정치한다는 정당들은 늘 이 사실에 당황하며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정작 가난한 사람들의 삶터에서 그들과 꾸준히 만나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물어본 정치인과 정당은 얼마나 있었을까? 허경영과 1000명의 출마자들을 마주하여 던지게 되는 질문이다. 이 칼럼 보면서 맞아 그거야. 그런 생각들이 막 났어요.
약간 사회, 이렇게 산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 해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되게 많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칼럼들도 많고, 그래서 한 편 한 편, 이렇게 한 편이 요 정도 길이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었고, 또 하나만 더 소개를 해주고 싶었던, 너무 많은데, 사실은, 많이 막 하면 또 이제 약간 저작권 책을 소개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홀라당 다 제가 소개해버리면 안 되니까 꼭 이거 정도는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만 이렇게 한 꼭지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정의당 장혜영 위원이죠. 국회의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칼럼에 담았는데, 이거, 저는 정의당원은 아니지만, 네, 이 책 읽고, 정의당 가입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같이 돌파하는 정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장면 하나. 정의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혁신위원회가 구성되자 당 안팎에서 많은 말들이 쏟아졌다. 건강한 지원부터 우려와 회의의 목소리까지. 이때 장혜영 혁신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던진다. 의견들을 올릴 때 해시태그를 달아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일일이 찾아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 간단한 제안 하나로 정의당원 등의 목소리는 구심점을 얻게 됐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라는 의례적인 말이 실질적인 말로 변화한 순간이다. 장면 둘. 장혜영 국회의원이 주도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발의를 앞두고 반대 세력의 항의가 빗발쳤다. 장 의원은 이 소식을 알리면서 지지자와 당원들에게 이런 요청을 한다. 잘하고 있다고, 같이 돌파하자고, 그런 말들이 필요하다. 반대 세력에 맞서 싸워달라고 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단지 같이 돌파하자라고 했다. 이거 읽으면서 되게 뭉클했어요. 왜 그렇지? 차별금지법 지지자들이 울타리 넘어 응원자에서 장 의원 옆 동반자로 위치를 옮기는 순간이다. 파편적으로 흩어진 목소리들이 하나의 지향을 공유하는 큰 파도가 될 수 있도록 구심점을 만들어주는 것.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각자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팅하는 정치인이다. 그의 퍼실리테이팅에 따라 당원과 지지자들은 정치라는 장의 울타리 바깥에 머물 틈이 없다. 장 의원은 지지자들이 설 수 있는 새로운 위치를 포착하고 선보였다. 장 의원의 정치는 이 지점에서 새롭다. 근래 정치인들의 지지자들이 후원금을 내거나 선거 때 지지를 호소하는 것 말고 어떤 정치적 행위를 펼쳐왔던가? 지지자들은 정치적인 새몰이를 위해 수동적으로 동원되는 존재였거나 정치적인 치부를 무조건적으로 방어하고 엄호하는 존재였거나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며 네거티브한 공격을 담당하는 존재였다. 너무 정확하죠. 다시 말해 정치인 본인이 수행하기 곤란한 일들을 대리하는 게 지지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역할인 것처럼 여겨졌다. 반면 장 의원은 지지자들을 지지자가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지지자들을 자신의 앞이나 뒤가 아니라 옆에서 같이 돌파하는 존재로 대하고 자신을 무조건 엄호하는 게 아니라 서로 따뜻한 격려를 주고받는 존재로 대한다. 이런 정치의 작동은 단지 정치인의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지지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치를 소비하는 소비자 또는 정치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뒤에서 엄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서 정치인의 옆자리에 서겠다는 의지 말이다. 그것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자세일 것이다. 장혜영, 유호정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조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뒤로 정의당에 또다시 탈당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2000년 7월에 쓴 칼럼이네요.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한 논란에서 각을 세울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유독 정의당에 있어서 탈당 선언은 정치적 협박처럼 작동해왔다.
그것이 협박처럼 느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정의당과 같은 군소정당은 거대 양당에 비해 국고 부조금을 훨씬 적게 받는 탓에 수입 구조에서 당비 의존율이 높다는 점과 집단 탈당과 같은 부정적 이슈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이 주된 이유일 거다. 소비자 혹은 투자자의 논리인 셈이다. 그런데 지난 탈당 릴레이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새로운 현상이 눈에 띈다. 바로 입당운동이다. 저도 언뜻 기억이 나네요. 탈당 릴레이가 가시화되며 정의당이 혼란스러워지자 그간 정의당을 관망하던 사람들이 입당을 선언하고 있다. 들리는 바로는 최근 입당자 중 다수가 20, 30대 여성들이라고 한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2차 가해에 동참하거나 적당히 침묵할 때 앞장서서 피해자의 편에 서기를 선택한 두 의원과 그들의 당을 응원하고 같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앞이나 뒤가 아니라 옆자리에 서겠다는 지지자의 의지란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장혜영의 정치는 이렇게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다. 어떡해. 그 밖에도 되게 같이 나누고 싶은 글들이 되게 많아서 꼭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세상이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의 이제 끄트머리 정도에 가다 보면, 이제 미국 이제 대선 이야기들, 이렇게 또 이제 어쨌든 하면서 버니 샌더슨이 가져온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 인물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냉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취를 이룬다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여기서 또 멋진 말들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개인주의의 끝판왕처럼 여겨졌던 미국에서 not me, us, 나 말고 우리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미국 민주적 사회주의자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 해서 줄여서 DSA라는 이제 그룹이 있는 것 같은데, 이들 약간 정당인가? 이들이 이제 지난 이제 대선 총선을 통해서 이제 조직 능력들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들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뭘까 하면서 이제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이제 밀레니얼 사회주의자들이 온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 발췌한 글을 여기에다가 적어 주셨는데요. 저도 되게 마음에 훅 왔어요. DSA의 젊은이들은 분석으로 트럼프라는 재앙을 이해함으로 희망을 잃지 않는다. 스스로를 현재의 재앙을 피하려 애쓰는 존재로 이해하기보다는 수십 년 안에 그들이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드는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 새롭지 않아요? 우리가 그 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것들의 피해자가 아니고, 앞으로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우리가 만들겠어. 뭐 이런 의지를 통해서 뭔가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살고 싶은 세상이 있고 그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믿으니 이들은 지치지 않는다. 그렇다. 냉정한 분석과 강렬한 소망이 있는 곳에 냉소는 싹틀 틈이 없다. 그리고 냉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취를 이룬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글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사는 게 막 지겹기도 하고, 세상이 지긋지긋하기도 하신 분들, 그렇지만, 그래도 또 좀 달라지면 안 될까? 내가 뭐 좀이라도 할 거 없을까? 기여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들 언뜻 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찾아보세요.